안녕하세요. 예스트 최혜림 교수님입니다. 여기는 더현대 서울이고요. 지금 출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3주째 도슨트를 못하고 있어요. 2시 도슨트는 아예 못하고 있고 4시는 가뭄에 콩나듯이 일주일에 한두 번 도슨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초반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입소문이 났는지 평일에도 10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요. 안전상의 문제로 도슨트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람 좀 많아도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너무 많은 인원이 밀집해서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정말 많이 나요. 작품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들의 모든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도슨트 듣고 싶은데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출근하자마자 진행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카메라를 급하게 켰어요.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오디오 가이드가 무료예요. 벽글과 각 작품마다 옆에 해설도 다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 관람하시면서도 충분히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슨트 투어를 통해서만 들려드리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기는 합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고 전시 보시면 조금 더 도움 받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 관람객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판매한다는 걸 가장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역시 가격 얘기 재밌게 들으시다가 이거 얼마일까요? 하는 순간 그리고 끝나고도 다 이거 하나하나 얼마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시 가격에 대해서 많이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이번 전시장의 최고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가 그린 참여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이 작품이 무려 100억 넘게 거래되고 있어요. 작년에 키아프 프레이즈 아트페어 때도 이 작품보다 비싼 작품이 거래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작품 중에 가장 비싼 작품은 더현대 서울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속의 매춘부로 등장을 해요. 지금 그녀가 어디에 손을 올리고 있는가? 이게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해골 위에 손을 올리고 있죠. 이 해골이 상징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도 서양미술 보실 때 계속 도움받으실 수 있는데요. 17세기의 그림 속에 해골 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해골이 상징하는 건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험한함을 의미해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미술 용어로 표현하면 바니타스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말로 치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샤갈이랑 피카소보다도 더 비싸게 팔린다고? 17세기에 메디치가 없는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던 단 한 명의 공식 여성 화가예요.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 화가로서 많은 차별을 받기도 했고요. 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재판장에 가서 고문을 받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었어요. 이 그림 속에 마리아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이입한 작품인데요. 인생은 유한하고 이미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함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 기쁨과 우아함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작품을 누가 사갈 것이며 어디에 걸까? 삼성 이주용 회장이 사가서 본인의 집에 거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셨는데요. 제가 예측해보건데 그럴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요.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대의 작품은요. 개인이 소장하기보다는 해외 유수 박물관이나 미술관 혹은 우리 유명한 호텔 가면 로비에 비싼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대부분 구매를 해요. 이번에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작품이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아직은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식들을 팔로우하면서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슨트님 그럼 혹시 팔린 거 있나요? 있습니다. 전시 오픈하자마자 이 작품은 좋은 소장자분을 찾아갔어요. 너무 멋있는 노년의 신사분께서 본인의 자식과 똑 닮았다며 이 그림을 가져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세 작품 정도는 오픈하자마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이 작품도 너무 궁금해하세요. 헤라클레스 동상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물감이 투명하게 발라져 있어요. 이거 유령처럼 보이죠? 제가 관람객분들 반응 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 듣고 있으면 일부러 했다, 우연히 했다, 의견이 막 갈리시더라고요. 여기 또 아주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작품의 전시장에 도착하면 크레이트 상자를 오픈하고요.
보건가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또 컨디션 체크를 해주세요. 이 컨디션 체크에 대한 비하인드는 제가 찍어놓은 라우디피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수백 년 전 작품이잖아요. 보건가 선생님께서 세월이 흐르면서 겉에 있는 물감이 날아가고 뒤에 있는 물감 색이 올라오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대요. 원래 그럴 경우에는 그 위에 덧칠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복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안이 투명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저는 실기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물감 두껍게 칠해야 돼, 뒤에 올라온다 라고 하시는데, 유화물감이 물감 안료와 기름을 섞어서 쓰는 거거든요. 기름의 양을 더 많이 묻히면 반짝반짝하고 투명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는 그냥 매니큐어 말고 시럽 젤레 생각하시면 돼요. 발색이 조금 더 은은하고 투명한 액상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물감을 애초에 발라놓기도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겉에 있는 물감이 날아가고 뒤에 있는 물감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일부러 의도한 효과는 아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신성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들이 투명한 천사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 전시장에 있는 모든 성모 마리아의 작품은요, 다 똑같은 파란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 옷 한 벌인가요? 14세기 때는 유화물감이 발명되지 않았을 시절이었어요. 전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쁜 색을 가진 식물이나 곤충이나 광석에서 안료를 얻고요. 여기에 점성이 필요하니까 주로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템페라라는 천연 물감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그 천연 안료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색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의 광석, 파란색의 보석은 라피스 라줄리라고 푸른 바다처럼 너무 영롱한 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유럽에서도 나지 않고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났던 광석이에요. 유럽 사람들도 수입해서 썼거든요. 너무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금보다도 비쌌어요. 이렇게 가장 귀한 컬러를 성경 속의 중요한 인물이었던 성모 마리아에게 입혀주는 거죠. 이 푸른색의 컬러는 군청색에 가깝고요.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미술 용어로는요, 울트라마린 컬러라고 불러요. 여기서 퀴즈 내볼게요. 우리 똑똑한 구독자분들은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울트라마린 컬러 다음으로 비쌌던 물감은 어떤 색일까요? 자주색, 버건디라고도 부르죠. 파란색 물감 다음으로 또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안료였기 때문에 성경 속에 주목받고 있는 제자들은 항상 버건디나 붉은빛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해요. 앞으로도 이런 오래된 명화들을 보실 때 도대체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울트라마린과 버건디를 입은 컬러를 찾으시면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작품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성전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성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꾼들이 몰려와서 시장처럼 비둘기 팔고 돈 거래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 장면을 예수님이 딱 목격하게 돼요. 너무 화가 난 예수님은 다들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며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누굴까요? 그림 구조상 가운데에서 조명을 가장 잘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일 것 같지만 고귀한 사람은 파란빨강이라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좌측에 있는 파란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점이 생기시죠. 왜 예수님을 좌측 끝으로 몰아놨을까? 이거 좀 구조가 맞지 않는데? 이거 좀 균형이 무너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저희 전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에요. 두 작품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왼쪽 작품은 정삼각형의 트라이앵글 구도를 맞추고 있고요. 왼쪽 제자가 붉은색의 옷을 입었으면 오른쪽의 제자도 붉은색의 옷을 한번 입혀주고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균형감 있는 그림이었다면 오른쪽의 그림은 주인공인 예수님의 어깨도 잘려져 있고요. 빛의 대비가 너무나 강해요. 물론 오른쪽의 그림 너무나 멋있지만 당시 16세기 이런 그림만 봐오던 사람들에게 이런 그림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못마땅해했어요. 이거 뭔가 뒤틀렸는데? 이거 뭔가 어긋났다라면서 바로크 미술이라고 불러요. 바로크라는 뜻이요, 삐뚤어진 진주, 어긋난 진주라는 뜻이에요. 뒤틀렸다라고 하면서 비난으로부터 시작된 사조인데요. 지금은 너무나 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 초보자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가장 쉽게 두 개를 나눠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비유해요. 16세기 그림은 드라마로 치면 사극이고요. 17세기 그림은 막장 드라마예요. 제일 재밌는 장면일 때 김치 싸대기 탑, 오렌지 주스 탑, 아래에 카페베네
다음 장면 뭘까? 너무 궁금하죠. 그 가장 격정적인 장면을 딱 캡처해서 그린 듯한 게 바로 그 미술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고 쉬운 한 가지 이유는요.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구가톨릭, 신가톨릭이 나뉘게 돼요. 구가톨릭 사람들은 신가톨릭에 밀리지 않기 위해 같은 성경 속 이야기여도요, 격정적이고 감정을 넣고 드라마틱하게 그려서 이걸 성전에 걸어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입장하자마자 하면서 그 경외감이 들 수 있도록, 지금 시대로 치면 더 자극적이고 더 어그로 끌고 더 사람들에게 도파민 분출하는 영상으로 시선을 끌었던 거죠. 그렇게라도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싶어 했어요. 저희 전시장의 장점이 이렇게 시선을 돌릴 때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림들을 한눈에 비교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사극 같은 드라마와 막장 드라마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18세기의 풍경화, 이 밤비텔리 작품에서는 그림을 그린 화가 밤비텔리의 모습을 꼭 찾아보세요. 빨간색의 옷을 입고 캔버스 펼치고 콜로세움을 보면서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야외에서도 그림 그리는 자부심 넘치는 나를 그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야외에서 그림 그리는 게 별거야? 별거였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서 다 치약처럼 짜서 쓰는 튜브 물감 쓰셨잖아요. 이 튜브 용기는 19세기가 되어서야 발명이 돼요. 그래서 이 튜브 물감의 발명과 함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이런 화가들이 튜브 물감 하나 간편하게 딱 들고 야외에 나가서 연못도 직접 보고 그리고 그 밤하늘의 별도 보고 그리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18세기거든요. 튜브 용기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당시 화가들은 어디에 물감을 보관했을까요? 돼지 오줌포였어요. 제가 도슨트 투어 할 때 이 얘기 드리면 하시는데 수백 년 전까지 안 가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 때만 해도 돼지 오줌포로 축구를 했다고 해요. 이 말랑한 가죽 안에 물감을 보관해서 곱창처럼 짜면서 썼던 거죠. 18세기 사람들에게는요, 야외에서 그림 그린다라는 거 캠핑 한번 떠나는 것처럼 돼지 오줌포 수십 개 챙겨서 막 이젤이랑 캔버스랑, 이거 너무 번거롭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를 감수하면서 밤비텔리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부심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으니까요. 이 재미있는 그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때 당시 18세기 풍경화 중에 가장 유행했던 1위 풍경지는 베네치아였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도 물 위에 도시가 있다라는 건 너무 생경한 일이었는데요. 안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교통이 덜 발달된 시대였기 때문에 귀족들만 그곳을 여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사람이 진짜 귀족인지 아니면 귀족인 척하는지 이걸 구분할 때 베니스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걸로 평가를 할 정도였어요. 귀족들끼리 함께 베니스 그랜드 투어를 떠나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즐거운 상상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내일 베니스로 떠난다 라고 하시면 가서 사진 찍으실 거죠. 이 예쁜 물로 둘러싸인 도시, 화려한 건축물들, 그리고 또 그 속에 나. 근데 이때는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귀족들은 오직 추억할 수 있는 게 그림뿐이었어요. 그림을 쌓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었던 화가가 카넬레토예요. 원했던 이유 간단해요. 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시면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반짝반짝 생생하게 빛나는 작품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옆쪽의 그림들을 보시다 보면 이 그림들은 직접 보고 똑같이 그린 걸까? 상상해서 그린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둘 다예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뉴욕이 어떻게 생겼죠? 파리 어떻게 생겼죠? 가보지 않으셨어도 이미지가 다 연상되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들이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 사람들은 뭐 뉴욕, 파리는커녕 내가 살고 있는 옆 동네조차 그림이 아니면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화가가 사진기의 대체로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귀족이에요. 그리스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이었다면 인스타그램도 검색하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할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사진처럼 그림 잘 그리는 화가 한 명을 섭외해요. 귀족은 바쁘고 번거로우니까 화가를 먼저 배 태워서 그리스를 보내요. 그럼 그 화가가 그리스에 먼저 가서요. 그리스의 풍경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 공간들을 그려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예쁜 풍경과 명소들을 조합해서 그려서 갖다 주기도 해요. 이렇게 모든 문명이 발전되기 전 시기에 어떻게 미의 가치를 올려왔는지 상상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 전편에서 이 어부 왜 옷 벗고 있는지 도슨트 투어 오면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도슨트 투어를 진행하지 못해서 또 유튜브에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은 어부와 작은 물고기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는 어부가 낚시를 했는데 너무 작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자 작은 물고기가 빌기 시작해요. 저 어차피 너무 작고 한입거리인데 제가 나중에 커져서 뚱뚱해지면 그때 다시 올게요. 라면서 꾀를 부려요. 그러자 어부는 고민을 해요. 한입거리여도 오늘의 작은 행복을 택할지 아니면 장담할 수 없는 미래의 행복을 택할지 고민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소무화인데요. 자꾸 어부의 몸에 시선이 간단 말이죠. TPO에 전혀 맞지 않게 왜 팬티까지 벗고 낚시를 하는 걸까? 프랑스의 화가 우드리가 이 그림을 그렸던 18세기 프랑스의 상황은요, 왕립 아카데미가 강화됐던 시절이에요. 지금 시대로 치면 입시미술 제도가 왕의 통치 아래 엄격하게 강화됐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왕립 아카데미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화가들을 진정한 예술가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우드리는 왕립 아카데미 소속이었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림 속에서 반드시 보여줘야만 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입시 미술을 할 때 정말 이 사람 그림 잘 그린다라고 보는 기준은요, 남성의 인체예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인체에 꺾여지는 관절들 그리고 이 근육의 결 이런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저 입시미술 할 때도 가장 많이 연습했던 게 손이랑 발이었어요. 손발에는 꺾여지는 관절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인간의 눈이 참 신기한 게요. 이런 식물들, 자연물들 틀리게 그리는 건 잘 모르는데요. 손 관절을 약간 반대로 그린다거나 혹은 손가락을 너무 길게 그린다거나 이쯤에 있어야 할 광대를 조금 아래로 그린다거나 비대칭으로 그린다거나 하면은 눈이 예민하지 않고 그림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못 그렸다라고 바로 느껴요. 내가 사람이고 사람은 매일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우드리는 내가 얼마나 인체 잘 그리는지 그림 속에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드리는 동물 그림으로 귀족들에게 인기 정말 많았어요. 동물의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털 질감을 그리는데도 자신 있는 화가였어요. 그래서 어부의 옷도 역시나 TPO에 전혀 맞지 않게 호피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아까 17세기에 봤던 바로크 미술과 또다시 달라졌어요. 패션, 음악, 모든 예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게 유행했다가 이게 싫어서 그 반대가 유행하고 또 여기에 못마땅해서 그 반대가 돌아오고 그 반대가 돌아오고 그 반대가 돌아오고 또 다시 한번 질서와 균형이 잡히는 그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품이 누구 거였냐? 세계적인 영국의 천재 가수 엘튼 존의 개인 소장품이었어요. 집에 걸려있던 게 거래하겠다고 더현대서 올해 나와 있는 건데요. 가격은 최소 25억 이상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100억에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살만한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엘튼 존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소장품이었을 만하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패션이 워낙 화려하잖아요. 이 그림도 실제로 보면 주변 그림들에 비해 가장 화려하거든요. 엘튼 존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작품 감상하시는 것도 추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저희 전시의 메인 작품, 빈터 할터가 그린 초상화인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 가시는 포토존이기도 해요. 빈터 할터는 이 프랑스 금융귀족의 딸뿐만 아니라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전담 초상화가기도 했고요. 제가 VIP 도슨트로도 담당했었던 합스부르크 매혹의 걸작들, 거기에서 허리 얇았던 엘리자베스 시시 공주 기억나시죠? 그 시시 공주의 젊은 시절 초상화를 그려주기도 했던 게 바로 빈터 할터예요.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귀족 여인들의 픽을 받으면서 궁정화가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여성분들, 지금 나를 그려줄 초상화가 한 명을 섭외해야 되는데요. 회의는 무제한. 그럼 뭐를 1순위로 보시겠어요? 나를 가장 예쁘게 그려주는 화가죠. 극사실주의처럼 똑같이 주름과 볼살과 이 모든 것을 그려낸다면 탈락이에요. 빈터 할터는 한마디로 미화를 정말 잘했고요. 또 스타일링에도 능했어요. 꽃그림도 아주 잘 그립니다. 마치 여성들이 나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 꽃을 들고 사진을 찍거나 플라워 장식이 예쁜 예식장을 찾는 것 같은 개념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스타일링에 능하고 포토샵 예쁘게 해주는 사진관이 잘 되는 것처럼 그 모든 역할들에 능했어요.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퍼스널 컬러도 센스 있게 맞춰줬어요. 그녀의 피부가 핑크빛이었기 때문에 가장 빛날 수 있는 반대되는 짙은 녹색으로 깔아서 꿈결 같은 묘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배경이 흰색이었거나 혹은 핑크색이었거나
노란색이었다면 그림이 또 전혀 달라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 액자 너무 예뻐하시는데 저희 설치팀이 이야기하기를 그 어떤 액자들보다 가장 무겁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남성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못 들고 낑낑대고 계세요. 너무 깜짝 놀랐던 현장인데요. 거의 200kg가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액자가 없는 버전 한번 보세요. 너무 차이가 크죠? 액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작품이에요. 남성 초상화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여자들은 진짜 나보다 더 예쁘게 그려주는 나를 원했다면 진짜 나보다 더 많이 있어 보이는 나, 더 많이 가져 보이는 나, 나의 권력과 지위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한창 그 처음 인스타그램 허세샷 유행할 때요. 나의 차키와 나의 지갑과 나의 골프채와 이 모든 것이 한 프레임 안에 담기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인 거죠. 나 이렇게 집에서도 낚시할 수 있는 사람이야.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중국에 가서 이런 청도자기를 많이 모아왔고 사냥에도 능하고 남성적이야. 그리고 컬렉팅도 이렇게나 많이 했고 예술적인 소양과 취향이 깊은 사람이야 라는 걸 한 화면 안에 다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이탈리아의 화가 몰테니는 그 니즈를 너무 잘 파악해서 그림으로 담아줬고요. 이 그림은 또 질감 표현이 포인트예요. 장갑 어떤 재질일까요? 네, 가죽. 이 남성의 옷깃은 벨벳, 뒤에 커튼은 실크, 바지는 모직. 같은 붓터치인데 다 달라지는 질감을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는 작품이에요.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서 저 낚싯대에는 어떤 깊은 숨겨진 의미가 있을까?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저 너무 잘 그렸다. 어떻게 이렇게 또 생생하게 그릴 수 있나? 감탄하면서 보면 되는 작품. 일명 너무 쉬운 미술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미술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드디어 찰칵 한 장이면 되는 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 전까지 화가들의 가장 큰 역할은 사진기의 대체였죠. 여행지에 가서 사진 못 찍으니까 그 풍경화를 남겨주고 내 사진을 남길 수 없으니 초상화를 그려주고 하지만 이제 다 카메라가 해버려요. 화가들은 저 기계를 이길 만한 나만의 다른 무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미술사는 또 크게 한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름만 대면 아는 19세기 이후의 화가들 있죠. 모네, 샤갈, 피카소, 달리, 라울 듀피, 베르나르 뷔페, 뭉크 이런 화가들 다 카메라가 보급된 이후에 나온 화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이 전시장에 있는데요. 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한 세기 만에 급진적인 변화가 보이죠. 주세페 몰티니의 초상화와 180도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가격, 가치 비교를 해보자면요. 피카소의 대충 그린 듯이 느껴지는 지인의 초상화가 훨씬 더 비싸요. 피카소는 그림도 워낙에 빨리 그려서 제가 보기에 이거 아마 한 15초? 30초 안에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18억 이상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 미술 모르겠다. 역시 현대미술은 어려워. 포기하시는 분들. 피카소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라파엘로 같이 사진처럼 생생한 화풍을 갖는 데까지는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화풍을 갖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제가 많이 공감하는 피카소의 명언 중 하나이기도 해요. 도슨트 해설 때는 이 얘기를 안 드리지만 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의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제가 입시미술 했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요. 일정 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입시잖아요. 뭐 노래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요. 누가 사진처럼 잘 그리나 누가 저 속보를 똑같이 표현하나 이거를 그렇게 비싼 학원비와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막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대학교에 가는 순간 교수님께서 그거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마음에 저도 모든 친구들도 그게 다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교수님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너무나 이해가 가죠. 예술의 영역은 이제 그 이후에 나만의 화풍, 나만의 선을 갖는 일,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죠. 요즘 시대에는 단지 예체능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브랜딩이라는 게 워낙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가치를 찾는 일, 나만의 장점을 더 강화시키고 내가 되는 일. 피카소는 이미 지금까지 봤던 서양 미술의 역사, 800년의 역사를 고등학교쯤에 다 마스터했어요. 그래서 천재예요. 이미 기본기가 탄탄한데 이제 이게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걸 알았고요. 자기만의 새로운 화풍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그걸 해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피카소뿐만 아니라 저희 전시장에 있는 후안미루, 샤갈 이런 화가들
막 소름 돋게 그림 잘 그리지는 않았잖아요. 그 전에 봤던 사진 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확실히 자기만의 컬러가 너무나 강하고요. 사실 우리 앞쪽에 있는 화가들은요, 화가의 이름으로는 잘 기억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자기만의 개성이 조금씩 드러나긴 하지만 다 똑같이 사진처럼 너무나 잘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 그 19세기 이후의 화가들을 보시면 딱 그림만 봐도 누가 그린지 구분할 수 있는 본인들만의 강점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뒤쪽에 나오고 있는 데미안 허스트나 루치아 폰타나 같은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컨템퍼러리 아트라고도 불리는 동시대 미술. 왜 이게 이 수십억의 가치를 받는지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꼬인 건가? 아니면 내가 미술을 너무 모르는 건가? 이런 반응들 보이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했고 유행이 변했을 뿐이에요. 제가 진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가수 한 명을 골라주세요. 임영웅, 뉴진스, 퀸, 라디오헤드. 차트에서 1위를 가장 많이 한 가수가 위대한 가수일까요? 혹은 몸값이 가장 비싼 가수가 위대한 가수일까요? 나의 마음에 감동을 준 음악, 영화가 가장 위대한 예술입니다.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미술이 음악이나 영화에 비해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셨던 것 같은데요. 이런 그림들이 좀 인기가 많고 이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는구나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800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작품 한 점 고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은 편안한 마음으로 전시 즐기길 바라며 지금까지 최혜림 도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